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자, 권순우 취재팀장을 소개할 거죠? 네. 네,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맞아. 이게 있어야 권순우 팀장이 나온 거죠. 손 한번 흔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들어가는 게 꿈이래요. 이걸로? 이걸로. 계속 띄워서. 진짜? 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미국 얘기. 인플레이션 법안. 네, 뭐 말이 미국 얘기고 네. 좀 많은 곳을 넘나드는, 전 세계를 넘나드는 얘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미국 상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서명까지 거치면 실행이 될 건데 네. 일단 잠깐 그 조건들을 좀 한번 표로 보시면은 예. 일단 북미에서 생산한 전기차여야 하고 미국에서 생산한 배터리 광물 비중이 23년에 40%에서 27년에 80%, 북미에서 생산한 배터리 부품 비중이 23년 50%에서 2029년 100% 이렇게 됩니다. 이게 또 이제 미국이나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들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한국은 FTA가 맺어져 있으니까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경기도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소재의 대부분 원재료를 중국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해당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저 두 가지 조건, 그러니까 광물 비중하고 부품 비중이 엔드예요? 저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그러니까 전체 7,500달러 세금 공제가 되는데 네. 하나가 3,750달러, 하나가 3,750달러. 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반반씩. 예. 저거 지키면 반 주고, 요것도 지키면 반 또 받을 수 있고. 예. 그러니까 다주택자 그 장특 공제랑 같아요. 주거로 10년, 보유로 10년. 둘 다 되면 둘 다 받고. 보유만 하고 주거만 안 하면 반만 받고. 알겠어요. 그럼 보유를 안 하고 주거만 할 수는 없어요. 네. 저 댓글에 또 부동산 얘기한다고. 이런 거 나올 때만. 금요일이니까 괜찮아. 그리고 제조업체당 20만 대 기준이 삭제가 됐어요. 예. 이전에 20만 대가 넘어가면 보조금을 안 줬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20만 대가 넘어가면 보조금을 안 줬었는데 이게 허용이 되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현대차가 워낙 전기차를 많이 팔 계획이기 때문에 네. 원래 이게 넘어서면서 테슬라하고 GM 같이 전기차 많이 파는 회사들이 배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뭐 벤츠라든지 BMW 같이 이게 많이 팔지 않는 자동차 회사들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었어요. 네. 근데 네. 그 기준이 없어져서 조금 우리한테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제일 유리하고. 예, 제일 많이 파니까요. 그래서 미국 현지의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 시설을 갖춘 기업이 좀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이제 현대차 전기차 공장이 한 25년쯤에 설치가 될 예정이고 LG엔솔이나 SK온도 미국에 배터리 공장이 있기 때문에 다소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극재나 음극재, 리튬, 니켈 뭐 이런 그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다 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중국에서 조달을 하게 되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근데 미국은 조금 특이한 게 있는데 이게 그 미국은 배터리 셀의 자국 기업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공장이 한국 배터리 회사 말고는 이제 일본 파나소닉과 중국계 AESC가 만들었던 이게 닛산 계열인데 닛산 리프 만들면서 닛산 리프가 이제 과거에 전기차 베스트셀링 모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그 배터리를 닛산 계열에서 만들다가 요거를 여기 중국에 있는 회사에게 지분의 80%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중국 배터리 회사 중에는 이 AESC가 조그맣게 있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이 미국이 왜 그런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미국에서는 전기차가 아무리 많이 생산이 되더라도 미국이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한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공급망에 취약하냐라는 거를 한 100일 동안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는데 이렇게 배터리 공급망을 3단계로 구분을 하면 원료 생산 과정이 있고 원료 그리고 원료를 가공하고 셀을 만드는 공정이 있고
그리고 완성품 제조와 리사이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예. 일단 원료 단계에서 미국이 글로벌 리튬 매장량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3.5%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니켈 같은 경우는 0.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표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밑에가 중국 비중이거든요. 보면은 중국 예.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사실 원료의 가공과 셀을 대부분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리튬이나 니켈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리튬이라든지 니켈을 중국으로 가져가서 재련을 해서 네. 그 재료를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이게 재련 공정이 왜 그렇게 돼 있냐라고 보면은 재련을 할 때는 황산 같은 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환경 오염의 위험이 좀 있어요. 그리고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도 있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공장이 많고 심지어 중국 공장이 아니라 글로벌 재련 회사들도 공장을 중국에다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리튬 광석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리튬 재련 공정은 전 세계 리튬의 60%를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예. 니켈에는 거의 80%를 중국에서 가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 남 좋은 일 시킬 게 뭐 있냐 보조금 줘가면서 그래서 이 공급망을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자유무역협정에 맺어져 있는 곳이라는 건 우방이라는 뜻이겠죠. 예. 그 공급망을 그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짙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셀 제조, 그러니까 셀을 지금 누가 많이 만드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예. 지금 이제 SNE 리서치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뭐 1위 우리가 이제 노란색으로 칠해서 우리나라 거만 주로 보지만 뭐 CATL이 압도적으로 34.8%로 가장 높고요. 예. 뭐 BYD, CALB 뭐 뒤에 쭉쭉쭉 보면 다 중국 회사들입니다. 예. 그래서 셀 제조의 10개 중에 5개가 중국 기업이고 글로벌 점유율도 56%에 달합니다. 이게 중국 전기차가 대부분 중국 내에서 소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 잡을 때 이걸 신경을 잘 안 쓰긴 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내놨을 때는 지금이 아니라 이제 미래를 보면서 산업 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네, 네. 지금의 이 구조를 가져간다면 결국은 중국 전기차, 중국 배터리, 중국 소재가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부분에 대한 시그널을 기업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중국 신에너지차, 친환경차를 중국에서 신에너지차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작년에 한 15만 대 정도 수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2배 넘게 36만 대를 수출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당장 타겟은 유럽 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동남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아 중국은 중국 내수 시장에서만 움직이니까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돼라고 하기에 거의 연간 20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물론 그렇게 대단하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가성비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가 수출되는 모습을 우리는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중국 전기차 회사들은 야 중국 브랜드 누가 쓰냐라고 생각 많이 하실 텐데 그래서 예를 들어 상하이차 같은 경우는 그 영국의 굉장히 오래된 전통 깊은 MG라는 브랜드 있거든요. 그 브랜드를 그냥 샀어요. 예. 그래서 디자인은 유럽에서 하더라도 제조는 중국에서 하고 예. 그 제조된 거를 다시 유럽에 팔기도 하고요. 그 지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볼보도 인수하고 뭐 그 몇 가지 브랜드들을 또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그 마치 유럽 브랜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제조는 중국에서 된 전기차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르노 삼성이랑 그 지리자동차가 그 협력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2023년 4년 그때 이제 하이브리드 차가 나올 거예요. 예. 근데 그 차는 사실상 중국이 개발한 차를 르노 삼성이 위탁 생산만? 생산하는 그런 구조가 될 거예요. 물론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르노 삼성은 현재 기준으로 그 자체적으로 개발한 차종이 없기 때문에 24년 이후에 그 르노 삼성 부산 공장이 돌아가지 않을 위기예요. 근데 중국 물건이라도 받아서 위탁 생산을 하게 되면 그나마 일감이 생기는 거기니까 뭐 좋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중국 차를 꽤 보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위탁 생산을 시킬까요? 돈도 많이 들 텐데. 잘 만듭니다. 삼성이 네, 잘 만들고 여기가 서플라이 체인이 되게 좋아요. 부품 이런저런 부품도 있어야 되니까. 예, 그리고 FTA가 돼 있어서 수출하기도 좋습니다. 중국이 애플이고 우리가 폭스콘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이제 르노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전에 닛산 자동차 가지고 그렇게 많이 했었고요. 그 한국 GM 같은 경우도 그 제조 공정하고 그 생산 공정 우리가 옛날 GM 대우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GM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발을 하는 쪽은 분리돼 있어요. 자동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폭스콘이군요. 예, 그 회사들은 꽤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GM 막 문 닫는다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럴 때 그때 제가 그 GM 담당 부사장 오시길래 막 진짜 조금 감정적으로 뭐 무슨 일자리 가지고 협박하는 거냐고 뭐 이게 뭐 하자는 거냐고 막 그런 거 좀 물어보다가 나중에 보니까 투자해서 공장을 좀 많이 늘려줬길래 그래갖고 그러면 투자해줘서 너무 고맙다. 근데 앞으로 한 10년 정도 남는다고 했을 때 그 10년 이후까지 우리가 조금 하려면 우리가 뭘 좀 더 하면 되겠냐? 왜 우리에 남기로 했냐?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예. 영어로? 그쵸. 네. 근데 뭐 제 영어를 알아들은 것 같진 않고 옆에 있는 통역하시는 분이 그냥 한국말로 하면 자기가 통역해주겠다고. 그래갖고 물어봤더니 그 GM 부사장 얘기가 그 공급망이 되게 좋대요. 그 엔지니어링 개발하는 거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서 사실 자기들은 다른 공장들은 거의 폐쇄를 많이 했거든요. 뭐 호주 공장도 폐쇄하고 태국 공장도 폐쇄하고 다 유럽에 또 다 철수하고 막 그랬는데 그 미국에 있는 공장도 9개인가를 접었어요. 근데 한국에 이제 군산 공장을 접긴 했지만 부평 공장이랑 부산 저기 어디야 창원에 있는 공장은 좀 유지를 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가격이 비싸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러니까 늘 많이 언론에 언급되는 게 그래 노조가 너무 강해서 인건비 비싸다.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한국의 자동차 시장 다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싸울 때 약간 좀 단순화시켜서 싸울 때 그 얘기를 좀 하는데 사실 그 한국 GM의 실적은 그 노조 인건비만 가지고 결정되진 않아요. 그리고 경쟁력적인 측면에서도 실제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GM에서 우리나라 부품사들을 다 데리고 저기 동유럽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동유럽에 있는 공장이 이제 거기도 지금 많이 안 좋겠네요. 러시아랑 관련된 공장이니까. 그래서 그 공장에다가 그 한국에 있는 부품사들 연결해 준다고. 그 연결을 왜 해주냐 그랬더니 품질이 좋대요. 우리나라 부품이. 그리고 이제 품질도 좋고 납기도 잘 맞추고 그리고 이제 개발 인력이 생각보다 좀 싸요. 엔지니어들. 우리나라. 그러니까 노조 생산 인건비가 조금 비쌀 수는 있는데 얘 개발하는 거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 되게 고급 인력이잖아요. 근데 되게 비싼데 그거를 조금 좀 더 그리고 나는 그 얘기는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되게 말을 잘 듣는다. 한국 사람들이 말을 잘 듣는다. 그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이 좀 굉장히 협조적이다. 군대 갔다 왔잖아.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까라면 깐다. 뭐 그런 부분들이 한국의 매력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유지가 된다면 설사 미국 공장을 폐쇄를 하더라도 한국 공장은 자기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글로벌 소싱하기 좋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런 정책을 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그 정부 보조금이나 이제 국영 기업들의 어떤 반시장적인 행위로 미국과 개도국의 공급망을 왜곡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 공급망을 중국이 너무 왜곡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진단. 왜요? 어떻게? 왜? 그러니까 막 보조금도 주고 뭐 이게 뒤에 쭉쭉쭉 나올 건데 그래가지고 공급망을 그렇게 가져가는 게 사실 환경 규제라든지 노동 규제를 회피를 하면서 그쪽에 재련 공장을 많이 유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글로벌하게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그런 가치라는 게 있는데 그런 가치를 무시하고 거기다 보조금 지급해가지고 공급망을 이렇게 구축을 해버리니까 여기서 단가 문제나 규모 문제가 우리가 이제 상대가 안 되게 된 거예요. 이대로 그냥 자유시장으로 내비두면은 중국에다 종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은 그 공급망에 대한 이슈를 확실하게 다루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전기차 보조금으로 지급한 돈이 직접 지원한 게 1,000억 달러가 넘어요. 120조 되는 돈을 본 전기차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고 여기 원자재 가공이라든지 셀 생산이라든지 여기도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긴 한데 예를 들어 중국의 인산철 배터리가 발달하게 됐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인산철 배터리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이 안 만드는 게 특허가 되게 복잡해요. 예전에 우리 되게 좋은 아저씨 구디너프 교수님이 인산철 노벨 화학상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특허를 전 세계에 다 걸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일본에서도 소송하고 유럽에서도 소송하고 그랬는데 중국도 걸긴 걸었습니다. 근데 그 배터리 공업 협의회, 자동차 공업 협의회에서 그거 소송 걸어가지고 다 취소시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인산철 배터리를 만들 수 있었고,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그런 특허까지 다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인산철 배터리는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나가면 그 해당 국가의 특허가 걸리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한 올해 정도에 대부분 만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배터리들도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 특허 만료되는 거 보고서 LG화학이나 이런 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데도 인산 처리 이제 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는 특허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으니까. 특허 때문에 못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예 크리티컬하게 특허 때문이다라고만 얘기하기엔 좀 그런데 특허에 걸릴 여지가 많기 때문에 좀 안 한 측면이 있었고. 그 특허 누가 갖고 있다고 하셨죠? 좋은 교수님, 굿이너프 교수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자기 특허를 텍사스대에다 팔았고 그리고 그 캐나다에 있는 수력 회사하고 독일에 있는 회사에다가 이제 특허를 팔아서. 굿이너프 교수님 예. 알아요? 몰라요. 우리 둘 다 모르는데? 그러니까 최고령으로 노벨 화학상을 2019년에 수상하신 분인데 그분이 젊은 시절에 인산철 배터리를 만들었던 공으로 원래 노벨상 받을 때 제일 중요한 조건이 장수인 거 아시죠? 오래 옛날에 살아요. 했던 거 늦게라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별로 안 썼으니까 별로 이렇게 대접을 못 받다가 요즘 리튬이온의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굿이너프 교수님이 받았습니다. 굿이너프예요, 진짜? 이게 이름. 충분히 좋아. 굿이너프. 그러니까 한국은 어떤 입장이었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 내에서 특허를 무효화시키면은 해외로 나갈 수 없지만 내수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안에서만 하더라도 발전시킬 여지가 있었고 한국 같은 경우는 만들면 다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LG화학이 그 인산철 배터리를 하려고 2010년대 초반 그때 조금 MOU 맺고 하다가 야 이거 뭐 만들어봐야 내수 시장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접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NCM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그 지금 당장은 조금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야 이거는 한미 FTA와 WTO의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 자국에서만 하는 거에다 너무 특혜를 주다 보니까 그럼 이건 자유무역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좀 낮춰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FTA 맺은 나라 국가는 그래도 괜찮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2020년 기준으로 배터리 4대 소재 이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이걸 4대 소재라고 하거든요. 그럼 점유율을 보면은 우리나라 글로벌 점유율이 뭐 되게 미미합니다. 양극재 같은 경우는 20%, 음극재 8%, 분리막 20%, 전해액 12%. 이거를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 소싱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배터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아까 그 조건, 소재 조건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다 사실상 뜯어보면 중국산이다. 그렇죠. 근데 아까 전에 기준에서 배터리 부품이 있었고 배터리 원재료가 있었잖아요. 두 가지 다 하나마다 보조금이 따로 있었죠. 두 개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해외 의존도 같은 경우에 분리막, 뭐 음극재 같은 경우는 80%, 양극은 47%, 뭐 분리막 70%, 전액 66% 이러니까 미국이 제시하는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네. 지금 단에서. 그리고 뭐 파우치 같은 경우는 일본 외 쇼와덴코하고 DNC가 만드는데 얘네가 전 세계 거 81%를 만들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뭐 파우치 배터리는 제일 잘 만들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온이 잘 만드는데 이거 뭐 81%를 일본에서 다 소싱해 와야 되는 그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그 파우치가 비닐봉지거든요. 배터리 집어넣는 비닐봉지인데 이 비닐봉지 우리나라에서 좀 잘 만드는 회사 있습니다. 율촌화학이라고 신라면 봉다리 만드는 회사에서 그 파우치를 만들기 위해서 꽤나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국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만든다고 하더라도 배터리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FTA 국가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보조금 기준이 너무 빡빡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FTA를 이유로 해서 WTO를 이유로 해서 좀 완화를 해달라. 이게 아직까지 그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와 배터리 부품은 어떻게 다르죠? 배터리라고 하는 게 그냥 주머니에다가 소재들 이리저리 꾸겨 놓으면 되는 건데 부품이 따로 있어요? 배터리 부품?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부품하고 소재 구분하는 것도 되게 헷갈리는데 몇 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뭐 배터리 뭐 수소차에는 뭐 부품이 3만 개가 들어가고 전기차에는 2만 개가 들어간다 그랬을 때 그 부품하고 소재하고 이게 어떤 소재는 그 소재하고 소재를 붙인 거를 부품이라고 하기도 해요. 소재로 부품 만들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럼 철판은 소재냐 부품이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이프로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되게 중요한 지적인 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협상 대상이에요. 그리고 퍼센트라고 하는 것도
종류가 10종류인데 4종류를 쓰면 40%를 쓴 건지 그쵸. 아니면 중량 비율로 40%인지 가격으로 40%인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기서 로비를 해야 돼요. 우리한테 유리하게끔. 그럼 우리의 지금 부품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거고 여기에 우리가 소재 비중이 어떻게 되고 이거를 정밀하게 계산을 해서 로비를 해서 법안을 만들고 세부 규정을 만들 때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야 되는 게 이제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리튬은 남미, 호주, 중국에서만 거의 대부분 나와요. 나오는데 그러면 가져와서 그거 재련만 한국에서 하면 한국산인 건지. 그 재련도 중국에서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련을 중국에서 하면 중국산이니까 그럼 재련만 한국에서 해. 그러니까 원강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 그건 한국산이 되는 거냐. 그럼 마지막에만 살짝 한국 터치만 하면 한국산이면 그냥 포장이랑 배송만 한국이 하지? 그게 그 원산지 규정에 대한 것도 그 통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오늘 제가 준비된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 원산지 규정을 정확하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국산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있나? 아니면 미국 땅에서 나오든가. 아직 그게 명확치가 않은 모양이네요. 그걸 로비를 한다고 하고. 그렇죠. 우리 통상에서도 이런저런 주장을 한다고 하는 걸 보면 그게 아직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확정안이 안 나왔으니까 그 확정안을 만들 때 로비를 해야 되는 건데 트럼프 방식이죠. 그게 없었던 법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봐줄게 이거 내놔 하는 거. 그렇죠. 근데 거기서 되게 그 우리가 통상을 할 때 되게 이제 정말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이거 나오는 거 보니까 FTA 우리나라 거니까 우리나라가 유리하겠지. 이라고 우리나라 유리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유리하니까 끝 이렇게 될 상황이 아니에요. 예전에 자유무역 환경에서는 그런 게 별로 안 중요했어요. 통으로 자유무역이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각 세부 기준에 따라서 다 통상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훨씬 더 정밀하게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여기 더해서 기업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정부랑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23년, 24년, 25년이 됐을 때 우리의 원재료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마지널하게 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널한 거를 딱 제시를 해서 받아들여지면 우리보다 뒤에 있는 애들은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산업과 정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망간 같은 경우에 99%가 우리나라 지금 원자재 수입하고 있거든요. 망간은 사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호주에서 대부분 나는데 생산은 다 중국에서 합니다. 이것도 2위가 남아프리카인데 그 중국이 2배 이상 생산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망간 같은 경우에 뭐 망간 얼마나 쓰나라고 보시면은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라 그래가지고 NCM 523, NCM 622도 이게 비중이거든요. 니켈 60%, 80%, 90%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망간은 어디다 쓰는 거냐면은 그 망간이 좀 싸요. 그러니까 니켈은 톤당 한 23,000달러 정도 하고 망간은 톤당 한 1,400달러 정도 하는데. 그러면 망간을 많이 늘리면은 배터리 가격이 떨어져요. 근데 이게 그 에너지 밀도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한 번 충전해서 주행 거리가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망간을 많이 넣은 배터리는 좀 인산철 배터리하고 경쟁을 해볼 만한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배터리 회사들도 하이망간 쪽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망간, 그러니까 하이망간이 돼서 망간을 많이 쓰게 된다. 근데 지금 원재료 수입 비중이 99%가 외국이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조금 그 약세를 보일 수가 있고 소재 중에 예를 들어 마그네슘 이런 거 95% 우리가 수입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어디다 쓰냐면은 알루미늄에다 일부 첨가를 하면 굉장히 단단해져요. 합금. 근데 그거를 이제 각형 배터리 팩 만들 때 거기 그 그게 철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알루미늄인데 깍대기. 깍대기. 패키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음극재로 쓰는 흑연에서도 전 세계 생산량의 60%가 중국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입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와 진짜 이거 맞으면 우리도 답이 없다. 그러면 중국도 답이 없고 우리도 답이 없으면 자꾸 이런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혹시 보조금을 아낄라 그러는 게 아닐까? 여기도 얘도 자격이 안 되네, 얘도 자격이 안 되네 이렇게. 아니 뭐 굳이 주려고 했는데 대상자가 없네. 막 요런 얘기들을 지금 요새 모빌리티 하는 분들하고 이거 분석하다가 이거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분석해 보다가 왜 없어 이게? 그래갖고 이거 좀 미국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냥 완전히 미국에다 투자 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다 만들어야만 이걸 해줄 수 있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중국이 예전에 했던 건 어땠는지를 살펴보면은 양반입니다. 미국이. 중국은 기준을 안 줬어요. 우리가 보기에 마음에 들면 보조금 주고 그냥 안 준다.
그러니까 2018년부터 한국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에 보조금을 안 줬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 전기차에 명단이 있었는데 예. 갑자기 제외가 됐어요. 예. 근데 왜 제외가 됐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 줬다. 예, 그리고 그러면 중국에서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면은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 중국 공장 있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만든 거라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주는지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때 거기서 좀 고통을 좀 겪으셨던 분한테 물어보니까 거기가 이제 대부분 외자계가 합작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 쪽 파트너가 야 이번에 그 명단에 올리지 말자. 왜요? 몰라, 얘기를 안 해줘. 그러니까 뭔가 중국 정부와 중국 회사 간에는 뭔가 얘기가 있었겠죠. 예. 그래가지고 아예 명단에 신청도 못 해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중국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에서의 생산되는 배터리 물량의 대부분이 수출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넣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그것도 애매하겠네요. 앞으로는 그것도 중국산이잖아요. 그럼 결국 중국산, 중국에서 생산한. 그렇죠. 뭐 유럽에다 팔면 또 되긴 하니까. 근데 거기에 심지어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가 중국에서 쓰는 거는 중국 공장에서 만들거든요. 예. LG 중국 공장에서. 근데 그것도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다 쉬쉬해요. 괜히 분위기 안 좋아서 끊길까봐. 그래서 이런 거에 비하면 미국은 양반이다. 기준은 타이트하지만 어쨌든 기준을 주긴 줬으니까.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어땠었냐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CATL 앞에 가서 다 줄 서 있었대요. 물건을 사야 되는데 이거 안 쓰면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그냥 가서 줄 서 있었고 CATL이 물건 파는 입장에서 완전 이제 갑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 뭐 하고 있는지가 좀 내용이 어렵거든요. 예. 근데 오늘 제가 짧고 간결하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예.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표가 그 포스코 케미칼 관련한 얘기인데, 포스코 그룹 관련한 얘기인데. 예. 포스코 케미칼이 2022년에 양극재를 10만 톤에서 61만 톤으로 30년까지 늘릴 거고, 네. 음극재도 8만 톤에서 4배 정도 늘리려고 해요. 예. 근데 양극재 전에 전구체가 있고 전구체 전에 원료가 있고 요래요. 예. 그러면은 포스코가 아예 그 아르헨티나의 리튬 염호를 산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호주에 리튬 광산 지분 투자한 게 있어요. 예. 그러면 아르헨티나하고 호주에서 광물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리튬하고 니켈 광산에서 또 니켈 받아오고 그래서 요걸 만드는 걸 포스코가 한 다음에 예. 그거를 넘기면 전구체를 포스코 케미칼이 합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전구체를 만들면은 그걸로 최종 양극재를 만들어서 배터리 업체에 납품을 해요. 예. 그럼 요 구축되는 구조가 2025년에서 2030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우리나라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겠죠. 요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예. 우리가 투자한 광산에서 받아다가 예. 그래서 그러니까 대충 뭐 보통 뉴스 나올 때 뭐 어디랑 MOU를 맺었네, 공급 계약을 맺었네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 호주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받아와요. 중국에서 받아오면 언제 막힐지 모르니까. FTA 체결된 나라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이제 HY 클린 메탈이라는 계열사를 통해서 배터리 재활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 재활용된 배터리에서 나오는 소재는 국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광석에서 15만 톤, 염수에서 12만 톤, 배터리 재활용으로 3만 톤에서 한 30만 톤 정도의 리튬을 그 포스코 케미칼이 공급을 받게 되는데, 네. 그러면은 한 2024년 기준으로 리튬 물량의 102%를 확보했다.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음극재 같은 경우도 이제 구형 흑연이라든지 심산코크스 이런 거를 네. 지금은 중국에서 받아오고 있는데 계열사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한국산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흑연 광산 같은 경우도 지분 투자해 놓은 게 있어요. 그 흑연 광산에서 흑연을 받아서 중간재를 만들고 최종 음극재를 만드는 과정들을 다 국내와 우방국에서 하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계획인데, 여기 보면은 중장기 현지화율 목표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미국에서 현지화율하는 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30, 30, 60, 100 이거 현지화율 못 맞추면은 보조금 못 받는다는 거를 법이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준비를 했어야 되니까 이런 계획이 있었고요. 여기에 그 당사 주요 공급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업체라고 돼 있는 데들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볼칸 에너지 같은 경우가 여기가 그 호주 업체입니다. 네. 그 옆에 라이언타운 같은 경우도 리튬 정강하는 회사인데 호주 업체고요. 양극재 합작사 만들기로 하는 SQM 같은 경우는 칠레의 세계 2위 리튬 회사입니다. 그리고 QPM 여기 그 퀸즐랜드 퍼시픽 메탈 같은 경우도 호주 회사.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그마 리튬 이런 데는 캐나다 회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장기 주요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다 이 범주 안에 있는 회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조금 애매한 게 그 회사들한테 공급을 받는 게 24년부터거든요. 네. 근데 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되는 게 내년부터다 보니까 네. 이걸 단기적으로 맞추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이게 24년, 25년, 26년 늘어가면서 쭉쭉쭉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을 그래서 우리가 통상교섭본부장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안 해달라. 근데 지금 미국이 제시하는 그 요건들을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맞추기가 지금 당장 어려워요. 예. 뭐 현지 생산도 안 되고 이런저런 원재료도 중국에서 많이 가져와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데는 맞출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보면 없는 것 같은데. 보조금 안 줄라 그러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왜냐면은 이게 한국하고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거의 다 하고 하잖아요. 있고 한국, 중국, 일본 약간. 그러니까 일본은 파나소닉 정도가 테슬라에 공급하는 거 말고는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만 좀 건져달라 이거죠.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맞출 수, 그러니까 우리 시간만 좀 주면 맞출 수 있으니까 예. 조금만 규정을 좀 바꿔서. 아니 우리를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중국을 잡으려 그러는 건 알겠는데 우리라도 좀 살려달라 그러고 있고 회사들이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정부가 수집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에다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전 세계 배터리 만드는 회사가 한중일밖에 없나요? 유럽에 조금 있는데 예. 여기도 자잘자잘하게 있어가지고 여기를 없다, 육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건 의미 없고. 예. 사실상 그럼 한중일인데 중국 배터리에 보조금 주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그럼 한국 한국은 배터리 일본 배터리인데 일본 배터리는 파나소닉밖에 없으니. 그럼 한국이지. 한국 배터리 안 주는데 뭐 니네도 뭐 어디 그 페루에서 리튬 갖고 오니까 안 돼 뭐 이러고 있으면 그냥 보조금 안 준다는 얘기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네. 이제 이게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회사들, 배터리 회사나 소재 회사들이 미국에다 합작 회사를 만든다거나 공장을 짓는다거나 하면서 미국에다 계속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너네 일자리 만들어 줄게. 알지? 내 거 좀 나를 기준으로 좀 맞춰줘. 이런 게 있고 이게 자원 개발에 있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흐름 중에 아까 LG엔솔의 파트너 중에 인도네시아 그랜드 패키지라는 데가 있어요. 예. 근데 여기는 그 LG 컨소시엄,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LX 인터, 포스코, 화요코발트가 참여하는 사업비가 한 10조 원이 넘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근데 저 30분 넘었는데 괜찮아요? 이게 괜찮습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국영 광산 기업, 국영 석유 회사, 국영 전략 회사까지 참여를 하는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예요. 예. 이게 뭐냐면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니켈 매장량이 세계 1위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광을 중국에다 수출을 했어요. 그럼 그 원광을 가지고 니켈을 재련을 해서 우리나라가 사온 거죠. 예. 근데 인도네시아가 보니까 인도네시아도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뭐하러 원광 팔어? 나 안 팔래. 이거 만들고 싶으면 들어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회사도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그렇다고 하더군요. 예. 보시면은 아까 LG엔솔, LG화학 여기가 셀 업체, 그 양극재, 중국재 그 소재 업체, 인터 무역업체, 포스코 원재료 업체, 화요코발트, 코발트 리사이클링 같이 하는 회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이게 자원을 파는 게 아니라 재련, 전구체, 양극재, 셀, 제작까지 다 하고 심지어 전기차, 현대차 전기차 공장이 거기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원을 이용해서 자국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예. 그 일환으로 미국의 어떤 그 전략을 보시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근데 여기도 참 CATL도 참 난감하겠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여기도 인도네시아 정부하고 CATL도 인도네시아에 가서 나도 좀 여기 끼자. 뭐 그래서 인도네시아 뚫리면 자기도 같이 뚫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는 그 미국의 배터리 공장 지어서 CATL이 예. BMW랑 포드에 납품을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펠로시 누님이 이렇게 좀 사고를 크게 치고 가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미국 투자 발표를 원래 하기로 했던 거를 한 9월, 10월쯤으로 연기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그 중국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나 배터리 셀 업체들을 봤을 때 중국 정부 때문에 거기는 엄청나게 많이 인센티브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차별을 되게 많이 받았고.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 배터리 회사들이 오히려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아서 진출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CATL이 원래 미국의 배터리 공장 짓으려고 하다가 미국이 너무 좀 크리티컬하다. 공산당이 좀 싫어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원래 멕시코에다가 6조 6천억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공장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뭐죠? USMCA?
네. 그거를 좀 적용을 받아서 예. 그러니까 USMCA 적용받으면은 거기 또 이제 납품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좀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왔다 간 다음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은 어떠냐? 포드가 지금 얼마 전에 CATL의 인산철 배터리를 납품받는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굉장히 조금 위기에 처한 거 아니냐. 이제 거기도 픽업 트럭까지 주행거리가 에너지 밀도가 낮은 인산철이 등치 큰 픽업 트럭까지 들어가면 우리나라 NCM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 때문에 주가가 훅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쪽 현지에 미국에서 있는 분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지금 그런 얘기 할 때 아니다. 네. 왜요? 그러니까 있으면 다 산다는 거예요. 아 지금 인산철이건 뭐건 예. 뭐 인산철이든 NCM이든 만들 수만 있으면 일단 받아서 계약 맺어놓고 24년, 25년, 26년 물량 확보를 해놔야 되니까 예. 그거를 닥치는 대로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 전기차 업체들은 이번에 그 서플라이 체인 재편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생산 계획이 조금씩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터리 회사들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공급망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좀 아무리 속도를 내더라도 그 물량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불확실성이 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예전에는 매출, 그러니까 기업 매출 좀 보고 네. 이익 좀 보고 뭐 이 정도만 봐도 괜찮았는데 지금 그 원재를 어디서 갖고 오는 것까지 다 신경 써야 되고 어디랑 뭐 MOU 맺을 때 뭐 그 MOU가 어느 국가 에 있는 어느 회사지? 그리고 얼마 전에 그 LG 에너지솔루션이 라이사이클이라는 회사에 지분 인수한다 그래가지고 그럼 라이사이클은 또 왜 하려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그 미국에 있는 리사이클링 업체더라고요. 예. 그럼 그 리사이클링 업체를 왜 미국에 있는 회사 거를 샀나 봤더니 배터리 그 재활용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폐배터리를 수급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수급을 이렇게 지금은 폐배터리가 별로 없으니까 수급하기 제일 좋은 데가 배터리 공장이거든요. 예. 이게 좀 불량 배터리는 폐배터리니까 그거 소싱하기가 분량도 그러네. 불량도 뭐 원재료로 다 분해해 버릴 거니까. 그러네요. 근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공장이 있잖아요. 네. 그럼 미국 공장에 있는 배터리를 누가 수급해 갈 거냐? 그게 라이사이클이 수급을 해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수급을 해간 라이사이클이 소재를 만들면 그럼 LG화학,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가 GM이랑 합작사 만들었고 예. LG화학 같은 경우 LG엔솔이랑 같이 일하잖아요. 그럼 그 원재료를 LG화학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럼 거기서 양극재 만들어서 다시 셀로 보내고 그런 사이클을 만들고 있는 거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 HY 클린메탈이라는 회사는 광양에 있지만 예. 이거는 폴란드의 LG엔솔 공장에 폐배터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포스코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있는 양극재 음극재를 부셔가지고 블랙 파우더로 만들어서 예. 광양으로 갖고 와서 광양에서 리사이클링을 해가지고 다시 포스코 케미칼에 납품하고 이런 공급망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예전에는 진짜 얼마에 사오면 되냐, 품질 어떠냐 이것만 보다가 국적이 어디냐, 폐배터리도 어느 나라에서 가져왔는지를 보겠죠?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안전빵으로 가자. 호주, 캐나다, 미국 여기는 최소한 그 미국하고 척질리는 네, 없는 네.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호주에 있는 광산 기업이라든지 리사이클링 기업들 아니면 재련 기업들 이런 데다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 배터리가 많잖아요. 중국이 1위니까 중국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됐어. 예.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그래서 니켈 뭐 이것저것 뽑아내면? 리튬 다 뽑아내. 예. 그걸 한국 업체가 뽑아냈어요. 그건 그냥 메이드 인 코리아 쳐주지 않을까? 그래도 그거까지 야 네가 가져온 그 배터리의 원재료가 사실은 중국에서 가져왔으니까 그렇게까지 할까요? 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별 얘기가 다 나와요. 뭐 칠레 원강을 중국으로 보내서 그거를 가공을 2차 가공을 한국에서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복잡한 일들이 되게 많아서 불확실성은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전기차 관련한 인플레이션 법안 나온 거 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중국에 비해서 한국이 유리한 건 맞다. 대체적으로 한국이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볼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또 언더스탠딩 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뭐가 수혜가 될 거고 어떻게 그렇지, 수혜가 될 그렇지. 거냐.
그러면은 이게 아싸 우리 FTA 됐으니까 우린 수혜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거에 따라서 예,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그 원재료 비중들 우리나라 의존도를 보면서 또 언론 보도에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원재료 다 중국에서 갖고 와서 이거 수혜 하나도 아니다. 그래갖고 우리도 이제 하나도 보조금 못 받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배터리 회사들도 이거에 대비해서 이런저런 그 준비들을 하고 있어서 그 계획들이 24년, 25년, 30년까지 계획에서 보면 이 서플라이 체인들을 바꿔가는 것들 그리고 기업 내재화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시면서 아 이게 계획대로 잘 가고 있구나를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 하나하나 보면서 이거는 좀 아니게 된 것 같아요. 전기차 보조금은 소비자한테 주는 거죠? 그렇죠. 안 그러면은 이제 못 팔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만든 포드나 GM 전기차가 있다면 네. 그들은 배터리 어디서 써요? 그거 한국 거 받아야지. 한국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못 받게 될 경우에 대비를 이게 아까 전에 그 LG엔솔이라든지 SK온이라든지 이게 다 미국에도 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공급망들을 그렇게 재편하게 가는 그 과정들이 이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미국에서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 최종 소비자가 그 물건을 사줘야 이 서플라이 체인 전체가 먹고 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그 계획에 맞춰서 착착착착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원청인 자동차 회사에서도 그러겠죠. 이거 준비를 해와야 나도 받아줄 수 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못 받는다. 이런 식의 논의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한테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 또 하나의 유리한 측면은 거기가 같이 로비를 해준다는 거죠.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그렇겠네요. 우리가 배터리 셀을 공급받을 때 원재료 비중을 이만큼 가져가는 계획을 서플라이 체인에서 받아서 이걸 가지고 미국 정부에 가서 이건 이렇게 좀 계획을 조금만 밀어주세요. 비율을 좀만 낮춰주세요. 하는 로비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우리나라가 중국과 어떻게 될 거냐.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시장이자 최대 그 중간재 받아가고 원재료 우리한테 수입하는 국가인데 최근에 대중 무역 적자 계속 이어진다고 해서 걱정 많이 하잖아요. 이게 그 걱정을 해야 되는 문제는 맞는데 중장기적으로 이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을 바꿔가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대중무역 적자를 그러니까 왜 났는지 품목별로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진짜 오늘 설명드리기 굉장히 너무 시간이 짧아서 못 드는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다. 그러니까 반도체 우리나라가 최대 시장이 중국이니까 우리가 중국 시장을 버리고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중 수출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우리가 중국한테 밑보여서 그런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미국만 바라보다 보니까 중국의 경익을 좀 경시하고 여기서 무역 마찰이 일어나고 그래서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에 반해서 반도체 하나하나 한 개가 올라오는 이 흐름들을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우리나라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국제 정세를 떠나서 중국의 반도체 기술들이 좀씩 올라가면서 메모리 반도체도 좀 그쪽에서 좀 개발도 좀 해보고 써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이 중국의 의존도라는 게 굉장히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기적으로 너랑 싸워 너랑 안 해 이러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짓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굽히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내려오고 있는 이 흐름들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무역 적자가 되게 심하다는 것도 사실인데 최근 한 몇 년 동안 동남아로 서플라이 체인을 옮긴 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뭐 중국이랑 하면 안 돼, 뭐 미국이랑 하면 안 돼 이런 부분만 볼 게 아니라 기업들 하나하나가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다 이렇게 공급망을 재편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무역 수지에서 각 국가별로 차지하는 비중들도 미묘하게 매년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보시면서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국제 정세에 있어서 무역 공급망 부분들은 분명하게 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그거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기준을 잡을 때는 우리도 사실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뭐 우리 거 없으면 전기차 어떻게 만들 건데요? 그것도 우리한테는 명분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서 좀 우리 거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뭐 오히려 GM이 가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포드가 가서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레버리지를 써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 되면 어차피 되는 데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가실 겁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잘 개발을 해야 되고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전략을 잘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통상 전략.
그 부분이 지금 그 정부가 협상 대상이 되겠지만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계획들을 잘 소통을 하고 근데 이 부분도 좀 많이 알아봤는데 기업들이 정부에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요? 열심히 얘기해야지. 뭐 해주는 것도 없고 괜히 얘기했다가 규제 맞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 정부 입장에서도 그거를 자꾸 들어주다 보면은 그 뭐 대기업 특혜 민원 처리 이런 시비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관과 기업이 약간은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사실인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좀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해요. 기업들이 다 정부에다 얘기하고 정부가 그 총대 메고 나가서 외교하고 그런 문화가 좀 있다고 해요.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는 모르겠지만 달라요. 거긴 정경유착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전하고 달라진 환경 속에서 정부와 기업이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는지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정부가 나서서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기업의 미래 전략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솔직하고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에너지 감축법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제가 보다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권 팀장님이 한 업체당 원래 20만 대 이렇게 제한이 있었잖아요. 보조금을 주려면 한 업체당 캡을 이렇게 씌워놔서 네가 다 받아가지 마. 그러면 사실은 이 캡이 씌워준 게 테슬라가 제일 불리한 조항이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제일 좋아한다는 리포트도 제가 봤는데 원래 바이든 정부하고 테슬라는 사이도 안 좋고 바이든 막 뭐 행사할 때 테슬라만 빼고 그래서 트위터에 너는 너 혼자 잘 살아봐라 막 달러 가라 뭐 화성 가라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노조 없는 그 자동차 공장은 보조금 안 준다는 바이든의 정책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이번에. 오히려 바이든이 되게 웃으면서 사인을 했던데. 그 정책이 테슬라가 가장 그러니까, 테슬라만 발라낼 수는 없어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 과거의 보조금 정책하고 연장선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보조금 정책을 했을 때는 자동차 회사의 연비를 개선하고 친환경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정책을 썼잖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많이 파는 업체들한테 보조금을 주지 않았던 것도 그 상한까지 넘기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그럼 이번에 20만 대 규정을 풀어달라 그랬던 거에 테슬라가 바이든한테 풀어달라 그래도 풀어줬겠어요? 그렇겠죠. 안 풀어주죠. 그럼 이거를 풀어야 되는 가장 큰 대상은 GM입니다. 그리고 포드입니다. 자신들이 이걸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 정도 할 수 있다. 우리도. 그리고 여기서 뭐 노조 얘기도 뭐 하고 막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도요타가 보조금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가 일본의 문제일까요? 일본 문제 아닙니다. 도요타 공장이 있는 그 주의 문제예요. 그리고 도요타의 자동차를 사서 쓰는 소비자들의 물가 문제죠. 그렇죠. 보조금 안 주면 가격이 올라가잖아. 인플레이션 법안이 뭐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그럼 테슬라가 유리한가? GM이 유리한가 했으면 테슬라가 움직이고 GM이 움직이고 막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20만 대 캡을 이번에 풀게 된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아까 이 목적이 과거에는 친환경차 개발 촉진이라는 목적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너무나 명백하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굉장히 장기적인 전략을 지금 보이는 거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안에서 지금 전기차 배터리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히토류는 어떻게 되냐? 그럼 여기 전기차 모터 같은데 히토류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거 이제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계속 그거 낼 거예요. 그때 4대 공급망 문제가 있는 품목으로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히토류 이 네 가지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하나 한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도 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바이오 의약품의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반도체 공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저 자동차 회사가 뭐 전기차 몇 대를 만들 거야라는 거는 그 업체의 사정인 거고 이 룰이 움직이고 있는 큰 틀을 같이 그러니까 뉴스 하나하나로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언더스탠딩을 통해서 이 뉴스를 딱 종합해서 한번 보시면 이게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부분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회를 또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그대로였으면 우리는 절대 중국 원자재 의존도를 낮출 수가 없어요. 명분도 없어. 그리고 명분도 없고 그 단가도 안 나오고 그걸 우리가 90%씩 80% 의존하고 있는 걸 어떻게 끊겠어요. 그리고 끊더라도 장기적으로도 못 끊어요. 그런 거는. 근데 지금 완전히 미국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공급망 재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 의존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유리할 측면이 있지만 저 뒤에 보니까 비용 한두 푼 아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아예 장사를 못할 상황이 된다 그러면 공급망 재편을 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유리하다고 보면은 한 24년, 25년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호주에서 받아오고 이걸로 네, 공급망 네. 재편이 됐을 때 그러면 누가 제일 유리하냐라는 것까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11월 중간 선거 용일 가능성도 있어서 뭐 다 하여튼 뭐든지 다 하여튼 미국 이슈는 뭐 그냥 일단 선거 지나고 올해 크리스마스 이후에 생각해야 된다. 생각해봐야 된다. 뭐 물가고 뭐 통화 정책이고 뭐고. 근데 요즘 그런 것도 있었어요. 외신에 보면 요즘 그린란드 열심히 가서 미국에서 개발한다. 거기 히토리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린란드 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중국을 믿어서는 안 되고 날씨도 마침 따뜻해졌으니 그린란드에 가서 열심히 강물을 캐자. 아 미국이? 미국이. 그래서 그린란드도 요즘 막 부상하고 있다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중간 선거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정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네. 정관 선거 과정이 지나도 그러면은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안 바뀌냐면 일단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으면 그 돈에 다 이해관계가 생겨요. 네. 그러면 이게 정치적인 어떤 공약에 의해서 움직이더라도 그 정치인이 그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다 이만큼 투자해가지고 여기다 일자리 이만큼 만들게 해갖고 MOU 다 맺어놨는데 그거 틀면은 주지사부터 해서 다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돈을 좀 믿어요. 기업이 말하는 거 말고 실제로 얼마 투자했는지 그리고 그 투자한 돈은 2년 3년 지나면 결국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혼란스럽다. 그러면 개별 기업들이 어디를 투자하는지 이렇게 쭉 연결해서 그려보면 그 흐름은 속도와 진폭의 차, 그러니까 속도와 이건 차이는 있을지언정 방향은 갈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미국에서 지금 나온 얘기지만 지금 아까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LG엔솔이 장기 공급 계약 파트너십 맺어놓은 업체들만 보더라도 이게 다 그 미국의 공급망에 포함될 만한 업체들만 골라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흐름은 어떤 이게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로 바뀌더라도 그 공급망 계약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럼 그 흐름을 이어갈 수는 저는 오히려 그쪽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변화들이 앞으로 있을 것 같네요. 중국을 배제하고 경제 돌리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망 재편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중국이 진짜 옆에 있는 게 어떻게 축복이기도 하고 뭐 괴로운 점이기도 우리 하고.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동안 잘 즐겼죠 우리나라도. 중국의 성장에 대한 공을 많이 받았으니까. 예. 근데 그러면서 영원히 그 시대가 이어질 거라고만 볼 수는 없잖아요. 원래 세상은 바뀌기 마련이고 네. 바뀐 환경 안에서 또 적응해서 밥 벌어먹고 사는 게 또 한국인의 기상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법안의 한쪽에는 또 어떤 게 또 다른 게 좀 있죠? 어떤 거? 배터리 얘기만 들어 있습니까? 네. 인플레이션 법안엔? 다른 얘기도 있는데 오늘은 배터리 오늘 얘기를 여기까지만 좀 듣고 알겠습니다. 시간도 6시네.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 네. 좋은 유익한 다양한 깊이 있는 이야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소 경제 뉴스를 볼 때 100%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어려운 용어를 알아듣지 못해 답답함을 느꼈다면,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차분하게 경제 기초를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강의에서요, 기초적인 단어들도 좀 담으려고 했고, 이 단어들이 실제 신문기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 신문기사 이외에도 다른 콘텐츠에서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되게 풍부한 사례를 담으려고 했어요. 수차례 보시면서 반복하시면 마치 무언가 뉴스를 들었을 때 툭 튀어나오는 느낌? 예, 그런 걸 좀 느끼시지 않을까. 그럼 툭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보려면 흥미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좀 많이 기획할 때 노력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고 재미있게 최대한 기획을 해봤습니다. 드라마처럼 재미있게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제가 생각했던 모토였고요. 예,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가 명쾌하게 이해되는 즐거움.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